안녕하세요. 이야기를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한 노인이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은 놀란 듯 발걸음을 멈췄지만 누구 하나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어요. 그 순간 한 여대생이 노인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전 재산이었던 1만 5천 원을 꺼내주저 없이 택시를 잡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학생은 알 수 없었어요. 이 쓰러진 노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앞으로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뒤바뀌게 되는지를요. 도대체 이 학생에게 어떤 일이 생긴 걸까요? 서울 도심의 저녁 6시, 퇴근길 인파로 북적이는 거리는 언제나와 다름없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회색빛 건물들 사이로 네온 사인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거리엔 급하게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로 가득했죠. 바로 그때 횡단보도 앞에서 한 노인이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쿵 마이너스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노인의 몸이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무너져 내렸어요. 비싼 정장을 입은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며 거친 숨을 몰아쉬는 그 모습은 누가 봐도 위급해 보였죠.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멀찍이 서서 휴대폰을 꺼내 들거나 수군거리기만 할 뿐이었어요. 누가 119 좀 불러요. 한 아주머니가 소리쳤지만 정작 본인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 할머니 괜찮은 거야? 누군가 나서야 하는데. 나는 응급처치 같은 거 몰라서. 사람들은 저마다 핑계를 대며 한 발짝씩 뒤로 물러섰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백팩을 맨 한 여대생이 인파를 헤치고 나왔습니다. 박도연 19살의 간호학과 1학년 학생이었어요. 청바지는 낡아서 무릎 부분이 해져 있었고 운동화는 밑창이 달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또렷했습니다. 도연은 망설임 없이 노인 곁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제 말 들리세요? 노인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흔들며 의식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노인이 희미하게 눈을 떴지만 제대로 된 대답은 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재빨리 노인의 맥박을 짚어보고 호흡을 확인했죠. 학교에서 배운 응급처치 실습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병원에 가셔야 해요. 누가 119 불렀어요? 도연이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지만 사람들은 서로 눈치만 볼 뿐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아까 누가 부른다고 했는데 구급차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퇴근 시간이라 길도 막히고. 도연은 순간 결단을 내렸습니다. 주머니를 뒤져 지갑을 꺼냈어요. 1만 5,700원. 이번 주 용돈의 마지막 남은 현금이었어요. 순간 멈칫하던 도연은 이내 벌떡 일어나 도로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마침 신호에 걸려서 있던 택시를 발견하고 필사적으로 손을 흔들었어요. 기사님, 여기요. 여기. 택시가 천천히 다가왔고 도연은 재빨리 뒷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기사님, 저기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병원까지 좀 모셔다 주세요. 제발이요. 중년의 택시 기사는 처음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학생, 이런 경우는 구급차를 불러야지. 구급차 기다리면 너무 늦을 것 같아요. 할머니 상태가 정말 안 좋아 보여요. 제가 택시비는 다 낼게요. 도연의 간절한 목소리에 기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빨리 모시고 와. 도연은 다시 노인에게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혼자 힘으로는 노인을 일으켜 세우기가 벅찼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은 여전히 구경만 하고 있었죠. 좀 도와주세요. 병원에 모셔가야 해요. 도연의 외침에 마침내 젊은 남자 2명이 나섰습니다. 셋이 힘을 합쳐 조심스럽게 노인을 부축해 택시에 태웠어요. 노인의 몸은 생각보다 가벼웠고 고급 정장에서는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평범한 노인은 아닌 것 같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죠. 택시가 출발하자 도연은 노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할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병원 도착해요. 노인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초점이 잘 맞지 않는 눈으로 도연을 바라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고맙네. 그 한마디를 하는 것도 힘든 듯 노인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길게 느껴지는 시간 속 택시는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도연은 재빨리 뛰어내려 응급실 문을 열고 소리쳤어요. 여기 환자 있어요. 빨리 좀 봐주세요. 의료진이 달려왔고 노인은 곧바로 들것에 실려 응급실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죠.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학생, 보호자예요? 아니요. 저는 그냥 길에서 쓰러지신 걸 봐서. 아, 그러시군요. 환자분 신원 확인이 필요한데 소지품이 있나요? 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노인을 치료하던 의사가 나왔어요. 지갑이 있네요. 신분증 확인해 보니 한서진 씨라고 하시는데, 의사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알아채지 못했죠. 보호자 연락처도 있으니 저희가 연락드리겠습니다. 학생은 연락처 좀 남겨주세요. 혹시 모르니까. 도연은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어주고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주머니를 확인해 보니 동전 몇 개만 랑그랑 굴렀어요. 택시비로 1만 5천 원을 다 써버린 것이었죠. 집까지는 걸어서 1시간은 좋게 걸릴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뿌듯했죠. 병원 문을 나서며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응급실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저 안에서 할머니가 무사히 치료받고 있기를 바라며 도연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거리에는 여전히 퇴근길 사람들로 붐볐지만 아까와는 달리 마음이 따뜻했어요. 아빠가 늘 말씀하셨지.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건 복받은 거라고. 비록 가진 건 없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집에 가면 아빠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오늘 있었던 일을 들으면 분명 잘했다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실 겁니다. 도연은 1시간을 넘게 걸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해는 완전히 져서 거리엔 가로등 불빛만 남아 있었죠. 발은 아팠지만 마음만은 가벼웠습니다. 오늘처럼 뿌듯한 날은 오랜만이었으니까요. 밤 9시가 넘어서야 도연은 집에 도착했습니다. 반지하로 내려가는 좁은 계단을 내려가자 익숙한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비가 오면 물이 새는 천장, 햇빛이 거의 들지 않는 작은 창문, 겨울이면 시멘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 남들에겐 초라해 보일 수도 있지만 도연에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아빠와 함께하는 유일한 보금자리니까요. 현관문을 열자 고소한 된장찌개 냄새가 반겨졌습니다. 부엌에서는 아빠가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박민수 45세. 택배기사로 일하는 그의 손은 늘 거칠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무거운 짐을 나르느라 어깨는 항상 구부정했어요. 하지만 도연을 보는 순간 피곤했던 얼굴에 따스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딸 왔구나. 오늘 수업은 잘 들었어?
도연은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잘 들었어요. 아빠, 배고파요. 밥부터 먹을게요. 민수는 딸을 식탁으로 이끌었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그리고 김치. 늘 똑같은 반찬이었지만 도연은 맛있게 먹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딸이 밥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다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늦었니? 평소보다 1시간은 더 늦은 것 같은데. 도연은 숟가락을 들던 손을 멈추고 아빠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아빠, 오늘 어떤 할머니가 길에서 쓰러지셨어요. 횡단보도 앞이었는데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시더라고요. 민수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나, 그래서? 사람들이 다 구경만 하고 있길래 제가 택시 잡아서 병원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할머니 얼굴이 너무 창백하셔서 구급차 기다리면 늦을 것 같았거든요. 도연은 주머니에서 동전 몇 개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700원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택시비로 15,000원을 썼어요. 이번 주 남은 용돈이었는데. 도연은 아빠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민수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도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손길이 너무나 부드러워서 도연은 놀랐죠. 우리 딸이 정말 대단한 일을 했네. 그 할머니, 우리보다 더 힘든 분이었나 보구나. 아빠는 속상하지 않아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왜 속상하겠니? 내가 사람을 구한 거잖아. 돈이야 또 벌면 되지만 생명은 한 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는 거야. 민수는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도연의 밥그릇에 부어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가 어렸을 때 내 아버지한테 늘 들었던 말이 있어.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건 복받은 거라고. 가난해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진짜 부자라고 하셨지. 도연은 외할아버지 이야기를 듣는 게 처음이었습니다. 아빠는 거의 가족 이야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잘했어, 딸. 아빠는 내가 자랑스러워. 민수의 말에 도연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사실 집으로 오는 내내 아빠가 실망할까봐 걱정했었는데 오히려 칭찬을 들으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많이 걸었지? 병원에서 집까지 꽤 멀었을 텐데. 1시간 반 정도 걸었어요. 그런데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뿌듯했어요. 도연은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그런 딸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가난한 환경에서도 이렇게 바른 아이로 커준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새삼 느껴졌죠. 어머니 없이 자란다고 주변에서 손가락질할 때도, 반지하 월세조차 내기 힘들어 쫓겨날 뻔했을 때도 도연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도연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제가 설거지 할게요. 아빠는 쉬어요. 괜찮아. 아빠가 할게. 아니에요. 아빠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하잖아요. 어서 쉬어요. 도연은 고집을 부리며 그릇을 싱크대로 가져갔습니다. 작은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민수는 마음이 아팠어요. 19살 친구들과 놀러 다니고 싶을 나이인데 늘 집안일을 돕고 공부에만 매달리는 딸이 안쓰러웠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도연은 방으로 들어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벽에는 간호사 면허 취득 목표가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간호사가 되어서 아빠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다는 도연의 꿈이었죠. 그날 밤 민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잠든 후 살며시 일어나 딸의 방문 앞에 섰어요. 문틈 사이로 보이는 딸의 잠든 얼굴이 너무나 어려 보였습니다. 민수는 거실로 나와 작은 통장을 꺼냈어요. 매달 조금씩 모은 비상금이 들어있는 통장이었죠.
사실 도연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모은 돈이었지만 내일 아침에 10,000원이라도 딸 주머니에 넣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용돈도 없이 학교에 가는 건 너무 서글픈 일이니까요. 새벽 3시 반, 민수는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세수를 하고 출근 준비를 했어요. 현관을 나서기 전 식탁 위에 짧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우리 딸, 오늘도 힘내. 아빠가 사랑해. 그리고 도연의 백팩 옆에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살짝 놓아두었어요. 적어도 점심값과 간식값 정도는 되겠죠. 문을 나서는 민수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어제 딸이 보여준 선한 마음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가난하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부유한 딸을 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민수는 씩씩하게 걸었어요. 택배 물류센터까지는 20분 거리. 오늘도 긴 하루가 시작되겠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죠. 민수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어제 도연이가 구한 그 할머니는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 무사히 회복하셨기를 바라며 민수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반, 도연은 평소처럼 학교로 향했습니다. 아빠가 놓고 간 10,000원을 발견했을 때 가슴이 뭉클했지만 그 돈은 다시 통장에 넣어두고 집을 나섰어요.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번 돈인지 알기에 함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까지는 도보로 20분. 아침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평범한 등교길이었죠. 그런데 학교 정문에 가까워지자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리며 교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야, 저거 봐. 벤츠 아니야? 우와, 진짜 비싸 보인다. 누구 차지? 우리 학교에 저런 차 타고 오는 애가 있었나? 도연도 호기심에 고개를 들어 앞을 바라봤습니다. 교문 바로 앞에 검은색 대형 벤츠가 서 있었어요. 번쩍거리는 차체와 짙게 썬팅된 유리창이 위압감을 풍겼죠. 평범한 국립대학교 앞에는 어울리지 않는 차였습니다. 도연이 그냥 지나치려는 순간 벤츠의 뒷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이 내렸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여성은 회색 정장에 단정한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었고 한 손에는 고급스러운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높은 직책의 사람처럼 보였죠. 여성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도연을 발견하고는 곧장 다가왔습니다. 도연은 당황해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설마 자신을 찾아온 건가 싶어서 불안한 마음이 들었죠. 박도연 학생 맞습니까? 여성의 목소리는 정중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여성은 명함을 꺼내 도연에게 건넸습니다. 거기엔 한성그룹 비서실장 이정민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한성그룹이라면 누구나 아는 대기업이었죠. 도연은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어제 저희 회장님을 병원까지 모셔주신 학생이시죠? 회장님께서 꼭 감사 인사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도연은 그제야 어제 그 할머니가 대기업 회장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길에서 쓰러진 평범한 할머니인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큰 인물이었다니. 이정민은 서류 가방을 열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어요. 회장님께서 감사의 표시로 이것을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어제 택시비도 있고 무엇보다 생명의 은인에게 드리는 작은 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도연은 봉투를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다는 걸 의식하면서도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감사하지만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이정민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의외라는 표정이었죠. 학생, 이건 정당한 보상입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일이고요. 죄송하지만 저는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닙니다. 누구든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이정민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아마 이런 거절은 예상하지 못했나 봅니다. 학생,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회장님의 진심이 담긴. 비서실장님, 정말 감사한 마음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할머니를 도운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아요. 보상이 없어도 말이죠. 그리고 도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학생들이 휴대폰을 들고 촬영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불편한 마음이 들었지만 해야 할 말은 해야 했습니다. 저희 아빠가 늘 말씀하시거든요. 남을 도울 때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상을 받는 건 더더욱 아닌 것 같아요. 이정민은 한동안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존경의 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런 학생은 처음이었던 것 같았죠. 알겠습니다. 학생의 뜻을 회장님께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정민은 주머니에서 작은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 연락처입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이건 보상이 아니라 한 어른이 훌륭한 학생에게 주는 약속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명함은 받았습니다. 거절하기엔 너무 진심 어린 눈빛이었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수업이 있어서. 네, 들어가세요. 그리고 학생. 이정민이 돌아서려던 도연을 불렀습니다. 회장님께서 꼭 한번 뵙고 싶어 하십니다. 부담 갖지 말고 시간 날 때 연락 주세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교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는 벤츠의 엔진 소리가 들렸고 곧 차는 떠났어요. 교문을 들어서자마자 친구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야, 박도연. 방금 그게 뭐야? 한성그룹이라고 했지? 너 대체 뭔 일이야? 봉투에 돈이 엄청 많아 보이던데 왜 안 받은 거야? 바보 아니야? 도연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관심은 원하지 않았는데 상황이 너무 커진 것 같았어요. 그냥 어제 어떤 할머니 병원에 모셔다 드린 게 다야. 그 할머니가 한성그룹 회장이었대. 대박이다. 친구 하나가 휴대폰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야, 나 방금 다 찍었어. 이거 SNS에 올려도 되지? 제발 그러지 마. 부탁이야. 도연은 간청했지만 이미 몇몇 학생들이 사진과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제목들이 자극적이었죠. 벤츠를 거절한 여대생. 돈보다 양심을 택한 학생. 한성그룹 회장을 구한 평범한 대학생. 첫 교시 수업 시간, 도연은 교수님의 강의에 집중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교실 뒤쪽에서는 계속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복도를 지나가는 다른 과 학생들이 창문으로 들여다보기도 했죠. 점심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학생회관에서 도연을 찾는 방송이 나왔어요. 간호학과 1학년 박도연 학생은 학생처로 오시기 바랍니다. 도연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학생처로 향했습니다. 학생처장실 문을 열자 처장님과 담당 교수님, 그리고 낯선 사람 몇 명이 앉아 있었어요. 도연아, 앉아라. 처장님의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자랑스러우면서도 걱정스러운 그런 표정이었죠. 방금 여러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다. 내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다고 하는데.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인터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담당 교수님이 나섰습니다. 도연아, 내가 한 일은 정말 훌륭한 일이야.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 교수님, 저는 그냥 평범한 학생이고 싶어요. 이런 관심은 부담스러워요. 처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학교 측에서 언론 대응은 막도록 할게. 하지만 이미 SNS에 퍼진 건 우리가 막을 수 없단다. 도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인생이 복잡해진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어요. 지친 얼굴로 현관문을 열자 아빠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맞아줬습니다. 도연아, 괜찮니? 표정이 안 좋네. 아빠, 저 괜찮아요. 그냥 조금 정신 없었을 뿐이에요. 민수는 말없이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따뜻한 품이었어요. 그날 밤 도연의 이야기는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엔 학교 학생들이 올린 몇 개의 게시물에 불과했지만 불과 2시간 만에 수만 개의 공유가 이루어졌어요. 벤츠를 거절한 여대생이라는 제목의 영상은 각종 커뮤니티와 포털 사이트를 뜨겁게 달궜죠. 도연은 방에서 과제를 하고 있었지만 계속 울리는 휴대폰 진동 때문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보내는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야, 너 지금 실시간 검색어 1위야. 우리 학교가 뉴스에 나왔어. 한성그룹 회장을 구했다며? 대박이다. 도연은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꿨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일이 될 줄은 몰랐어요. 거실에서는 민수가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휴대폰도 계속 울렸지만 젖은 손 때문에 받을 수가 없었죠. 설거지를 마치고 휴대폰을 확인한 민수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택배 동료가 보낸 링크였는데 도연의 사진과 함께 기사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한성그룹. 그 글자를 본 순간 민수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19년간 애써 잊고 살았던 기억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 같았습니다. 애써 침착한 표정으로 도연을 불렀습니다. 도연아, 이리 와봐. 도연이 거실로 나오자 민수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이니? 한성그룹 회장님을 구했다고. 도연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어제 쓰러진 할머니가 그런 큰 인물인 줄 몰랐다고. 오늘 학교에 비서실장이 찾아왔지만 보상을 거절했다고. 민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손끝이 차갑게 떨렸지만 딸에게는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기를 바라면서요. 옳은 일을 했어. 하지만 이렇게 주목받는 건 부담스럽겠구나. 그의 말 속에는 단순한 걱정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땐 그 의미를 도연은 알지 못했죠. 한편 서울 한남동의 대저택에서 한서진 회장은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태블릿이 놓여 있었고 화면에는 도연의 사진이 떠 있었어요. 교문 앞에서 봉투를 거절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이런 아이가 아직도 있다니. 서진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요즘 시대에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젊은이를 만나기란 쉽지 않았거든요. 그녀는 비서실장 이정민을 불렀어요. 그 학생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 주세요. 네, 회장님. 조사 중입니다. 이정민은 서류 하나를 건넸습니다. 거기엔 도연의 기본적인 정보가 적혀 있었어요. 성적 우수, 품행 단정, 그리고 한부모 가정, 아버지와 단둘이 산다고. 서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서류를 더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아버지 성함이 박민수 45세입니다. 순간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벗었다가 다시 썼어요. 이정민은 회장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나? 45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서진은 의자에 깊이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어요. 45세 박민수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너무나 흔한 이름이라 확신할 수는 없었죠. 그 학생 어머니는 기록상으로는 없습니다. 출생신고에 아버지만 등재되어 있다고. 서진의 손이 더욱 떨렸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서진은 한숨도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서재를 왔다 갔다 하며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혹시 그 민수가 맞다면, 자신이 19년 전에 버린 아들이 맞다면, 그럼 도연은.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이정민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 박민수 씨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해 주세요. 사진도 구해보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정민이 나간 후 서진은 서재의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19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19년 전 2006년 겨울, 서울의 한 호텔 라운지. 23살의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임신 3개월, 배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은 초췌했어요. 어머니, 저 아이를 낳고 싶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미쳤구나. 그 여자는 어디 있는데? 떠났습니다. 책임질 수 없다고.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대학 선배였던 그 여자 사랑한다고 속삭이더니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버렸죠. 그런 쓰레기 같은 년의 아이를 낳겠다고? 우리 집안 망신을 다 시킬 셈이야? 서진의 목소리가 라운지 전체에 울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 아이는 죄가 없어요. 제가 혼자서라도 키울게요. 너 혼자 무슨 애를 키워? 당장 병원 예약해. 내일이라도 수술 받아. 민수가 고개를 저으며 일어섰습니다. 안 돼요. 이 아이는 제 아이예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셔도. 탁! 서진의 손바닥이 민수의 뺨을 때렸습니다. 라운지가 순간 조용해졌어요. 민수는 뺨을 감싸쥐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지금 당장 집에서 나가.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넌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어머니, 한성그룹 상속자가 미혼부라니. 언론에 알려지면 주가는 어떻게 되고 우리 집안 명예는 어떻게 되겠어? 내가 그렇게 이기적인 놈이었나? 민수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어머니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서진은 차갑게 뿌리쳤어요. 선택해. 아이를 포기하고 없던 일로 하든가 아니면 영원히 내 앞에서 사라지든가. 민수는 한참을 서 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사라질게요. 그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고든 걸음으로. 서진은 아들이 돌아올 거라 생각했어요. 며칠이면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서 용서를 구할 거라고. 하지만 민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건 그의 여름이었습니다. 딸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서진은 모른 척했습니다. 회사 일에 파묻혀 지냈고 아들의 존재를 지우려 했죠. 그 무렵 인터넷에서는 도연에 대한 관심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각종 언론사에서 취재 경쟁이 붙었고 네티즌들의 댓글도 쏟아졌어요. 요즘 보기 드문 개념 청년이네요. 돈보다 양심을 택하다니 대단합니다. 부모님이 정말 잘 키우셨나 봐요. 학교에서도 도연은 갑작스러운 유명세에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다른 과 학생들이 구경 오고 교수님들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하지만 도연은 그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을 뿐이었죠. 점심시간 도연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조용히 혼자 있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뜻밖의 사람을 만났어요. 같은 과 친구 윤지아였습니다. 너도 숨어왔구나. 지아가 웃으며 말했어요. 응, 너무 정신없어서. 근데 진짜 대단하다. 나라면 그 돈 받았을 텐데. 도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빠가 늘 말씀하시거든. 떳떳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 시각 한성그룹 본사 회장실에서 서진은 이정민이 가져온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택배 물류센터 CCTV에 찍힌 민수의 모습이었어요. 많이 야위고 힘들어 보였지만 분명 자신의 아들이 맞았습니다. 확실하네, 그 박민수가 내 아들이구나.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정민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그럼 박도연 학생은 내 손녀야. 서진은 의자에 무너지듯 앉았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그 아이가 자신이 버린 아들의 딸이었다니. 운명의 장난이라기엔 너무나 잔인한 현실이었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9년 동안 가슴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정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당장 만나러 가야겠네. 하지만 회장님, 너무 갑작스러우면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이미 19년을 미뤘잖아. 서진은 일어서려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자신이 그토록 매정하게 버린 아들을 어떤 얼굴로 만난단 말인가. 그날 저녁 서진은 이정민과 함께 도연의 집 근처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차에서 내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반지하 창문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결국 돌아섰습니다. 아직은 준비가 안 됐어. 서진은 스스로에게 변명하듯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죠. 아무리 준비를 해도 용서받기는 어려울 거라는 걸. 하지만 며칠의 시간이 흐른 후 한서진 회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결심했어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죄책감에 짓눌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19년 전에 버린 아들, 그리고 자신을 구해준 손녀. 이 잔인한 운명의 장난 앞에서 그녀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오후 4시 서진은 운전기사도 없이 혼자 차를 몰고 도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정민이 조사해온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하고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잡았어요. 강남의 번화가를 벗어나 점점 외곽으로 나가자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사라지고 낡은 다세대 주택들이 나타났죠.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서진의 가슴은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골목길로 들어서자 더욱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좁고 어두운 골목, 벽에는 곰팡이 자국이 가득했고 쓰레기 봉투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가 민수가 사는 곳이란 말인가? 서진은 차에서 내려 천천히 걸었습니다.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발견했을 때 그녀의 다리가 멈췄어요. 계단 입구에는 녹슨 철문이 있었고 우편함에는 박민수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진은 계단을 한 칸 한 칸 내려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19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았죠. 반지하 문 앞에 섰을 때 그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때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민수가 나타났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아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19년 전 그 건강하고 젊었던 아들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야위고 초췌한 얼굴, 거칠어진 손, 낡은 작업복 차림. 무엇보다 그의 눈에서 생기가 사라져 있었어요. 민수도 충격을 받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문 앞에 선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라는 걸 알아보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믿을 수가 없었죠. 19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어머니가 눈앞에 있었던 거예요. 민수야.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한마디를 하는데도 온 힘을 다해야 했어요. 어머니. 민수의 목소리도 떨렸지만 차가웠습니다. 19년 동안 쌓인 원망과 서러움이 그 한마디에 담겨 있었죠. 서진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68세의 대기업 회장이 반지하 문턱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19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아들의 초라한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런 곳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다니. 어머니가 왜 이제 와서. 민수의 목소리에도 눈물이 섞였습니다.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19년의 고통이 너무나 컸으니까요. 도연이를, 내 손녀를 만났다. 그 아이가 날 구해줬어. 그제서야 깨달았다.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서진은 고개를 들어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이 집을 봐라. 이런 곳에서 내 아들이 이런 곳에서 살고 있었다니. 내가 뭐냐? 체면이 뭐라고? 회사가 뭐라고? 아들 하나 지켜주지 못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문틀을 잡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질 것 같았어요. 19년 만에 듣는 어머니의 사과. 하지만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머니, 일어나세요. 이런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아니다. 내가 무릎 꿇는 게 맞아. 평생을 무릎 꿇고 살아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 서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민수야, 내가 너무 늦었다는 걸 안다. 하지만 이제라도 용서를 구하고 싶구나. 너와 도연이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고 싶어.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도연이었어요. 현관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노인을 보고 깜짝 놀랐죠. 아빠, 이분은. 도연은 그 노인이 며칠 전 자신이 구한 할머니라는 걸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왜 여기에, 그것도 무릎을 꿇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아, 이분은 내 할머니야. 도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아니, 아빠는 가족이 없다고 했었는데. 뭐라고요? 할머니? 서진이 고개를 들어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보는 손녀, 자신을 구해준 그 착한 아이. 눈물로 흐릿해진 시야에도 도연의 맑은 눈빛이 보였어요. 도연아, 내가 내 할머니다. 19년 전에 내 아빠를 버린 못난 할머니야. 도연은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아빠를 버렸다고? 그럼 아빠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혼자서 자신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을까? 왜 아빠를 버리신 거예요? 도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미혼부가 됐다고 회사 체면이 깎인다고 내가 버렸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 민수가 도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도연아, 들어가자. 이만. 하지만 도연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할머니라는 사람을 노려보며 서 있었죠. 그동안 한 번도 안 찾아오셨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알기나 하세요? 겨울에 보일러도 제대로 안 돌아가고 비 오면 물이 새는 이런 곳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를 위한 분노였어요. 이제 알았다.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서진은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68년 인생에서 이렇게 처절하게 운 적은 없었어요. 민수도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19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둔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어머니가 절 버렸을 때 저는 23살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23살이었다고요. 그런데 혼자서 아이를 낳고 키워야 했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19년 만에 터뜨리는 절규였죠. 택배 알바로 하루 16시간씩 일했어요. 아이 분유값 벌려고, 기저귀값 벌려고. 그런데 어머니는 어디 계셨어요? 서진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어요. 이제 와서 뭘 어쩌자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면 19년이 없던 일이 되나요? 민수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어머니가 버린 건 저예요. 그런데 피해본 건 제 딸이에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는 현관문을 잡았어요. 돌아가세요. 우리는 어머니 없이도 잘 살아왔어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서진은 닫힌 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도연과 저녁을 먹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연아, 오늘 놀랐지? 도연은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아빠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할머니가 내가 23살 때, 내가 뱃속에 있을 때 날 버리셨어. 미혼부는 집안 망신이라고. 민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오래된 상처가 다시 쓰라렸어요. 그래도 어렸을 때는 좋은 어머니였어. 아빠가 넘어지면 업어주시고 아프면 밤새 간호해주시고. 민수는 잠시 추억에 잠겼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존재였어요. 하지만 그 어머니가 가장 힘들 때 등을 돌렸죠. 다음 날 서진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아침 일찍이었어요. 민수가 출근하려고 나오다가 계단 앞에 서 있는 어머니와 마주쳤습니다. 민수야, 말씀드렸잖아요. 오지 마세요. 민수가 지나가려 하자 서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지나가던 이웃들이 쳐다봤지만 서진은 개의치 않았어요. 일어나세요. 이러신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민수는 차갑게 말하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이 흔들리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68세의 어머니가 무릎 꿇는 모습이 안쓰러웠던 것도 사실이었죠. 그날 오후 학교에서 돌아온 도연은 또다시 할머니를 마주쳤습니다. 계단 앞에 앉아 있는 서진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도연아, 할머니가 정말 미안하다. 저한테 미안할 필요 없어요. 할머니가 버린 건 아빠잖아요. 아빠한테 사과하세요. 도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서진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아팠어요. 맞다. 다 내 잘못이다.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 도연은 할머니를 남겨두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창문 너머 계속 밖을 내다봤어요. 할머니는 해가 질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죠. 저녁 민수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도 서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직도 계신 거예요? 민수야,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왜 이제 와서요? 민수의 목소리에 서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때는 체면과 회사가 더 중요했어. 바보같이 돈과 명예가 아들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지.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깨달았어.
내가 잃은 게 뭔지. 너와 도연이를 잃고 나니 가진 모든 게 무의미하더구나.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냥 가세요. 저도 흔들리고 싶지 않아요. 그는 돌아서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날 밤 도연은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할머니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민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냥 그때 잘못된 선택을 한 거지. 아빠도 어렸을 때는 할머니를 정말 사랑했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였거든. 그럼 용서해 줄 수 없어요? 도연아, 19년이야.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 동안 할머니는 우리를 모른 척했어. 그게 쉽게 용서가 될까?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할머니가 불쌍하기도 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서진은 계속 찾아왔습니다. 비가 오는 날엔 우산도 없이 서 있었고 추운 날엔 떨면서도 자리를 지켰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 도연이 우산을 들고 나갔습니다. 할머니, 이거라도 쓰세요. 서진은 놀란 눈으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고맙다, 도연아. 아직 용서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이러다 쓰러지실까 봐서요. 도연은 우산을 건네고 돌아서려다가 멈췄습니다. 아빠가 말했어요. 어렸을 때 할머니가 좋은 엄마였다고. 왜 변하신 거예요? 서진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사람은 때로 중요한 걸 잊고 살아. 가족보다 성공이 중요하다고 착각하지. 할머니가 바로 그랬단다. 도연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다잡으려 해도 매일 찾아와 사죄하는 어머니를 보면 가슴이 아팠어요. 특히 비를 맞으며 서 있는 모습을 볼 때면 어린 시절 자신을 업고 빗속을 뛰어가던 어머니의 모습이 겹쳐 보였죠. 아빠, 할머니 좀 불쌍해요. 어느 날 저녁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빠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용서하고 싶은 마음과 상처받은 마음이 충돌하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용서해 줄 수 있을까? 도연이 아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가 결정해요. 저는 아빠 편이에요. 민수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가로등 아래 어머니가 여전히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마음이 점점 무너지고 있었지만 아직은 아니었어요. 19년의 상처가 며칠 만에 아물 리 없었으니까요. 서진이 매일 반지하 집을 찾아온 지 3주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민수와 도연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비가 와도 추운 바람이 불어도 계단 앞을 지켰죠.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인물이 회장실을 찾아왔습니다. 40대 초반의 남자였어요. 번들거리는 얼굴에 교활한 눈빛을 하고 있었죠. 정장은 값비싸 보였지만 어딘가 천박한 느낌이 났습니다. 명함에는 주간지 팩트데이 기자 오진우라고 적혀 있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서진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오진우는 느릿느릿 가방을 열어 두꺼운 봉투를 꺼냈어요. 그 안에서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사진에는 자신이 반지하 계단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모습, 비를 맞으며 기다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민수가 새벽 4시에 물류센터로 출근하는 뒷모습, 낡은 작업복을 입고 무거운 택배 상자를 나르는 모습까지 찍혀 있었죠. 더 충격적인 건 도연의 사진들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점심을 먹는 모습,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모습, 심지어 반지하 창문으로 공부하는 모습까지.
오진우는 몇 주 동안 이 가족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제가 취재를 하다 보니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성그룹 한서진 회장님께 미혼부 아들이 있다는 것. 그것도 19년 동안 완전히 버려두셨다는 것 말이죠. 오진우의 목소리에는 음흉한 즐거움이 묻어났습니다. 서진의 주먹이 떨렸지만 참았어요. 자신을 협박하는 건 참을 수 있었지만 가족을 건드리는 건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 반지하 집 사진도 찍어봤습니다. 곰팡이가 가득한 벽, 물이 새는 천장. 그런 곳에서 회장님 아들과 손녀가 살고 있더군요. 이런 내용으로 기사를 쓴다면 오진우는 일부러 말을 멈추고 서진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태블릿을 꺼내 무언가를 보여줬어요. 이미 작성된 기사 초안이었죠. 제목이 자극적이었습니다. 한성그룹 회장의 숨겨진 비밀, 버려진 아들과 손녀. 서진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런 협박은 처음이 아니었지만 가족이 연관되니 더욱 분노가 치밀었어요. 원하는 게 뭡니까? 30억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회장님 재산에 비하면 푼돈 아닙니까? 오진우는 뻔뻔하게 웃었습니다. 서진은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주일 시간을 주시오. 좋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정확히 오후 2시까지입니다. 1시간이라도 늦으면 기사는 바로 나갑니다. 오진우가 나간 후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9년 전 자신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런 두려움 때문에 아들을 버렸던 것이었죠. 세상의 시선이 무서워서, 회사 이미지가 걱정돼서. 그날 저녁 서진은 여전히 반지하 집 앞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낌새를 느꼈어요. 골목 어귀에 낯선 차가 서 있었고 그 안에 누군가 앉아 있었죠. 오진우의 부하인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민수가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어요. 낯선 남자가 다가와 주변을 서성거렸습니다. 물건을 가지러 온 것도 아니고 그저 민수를 관찰하는 듯 했죠. 민수는 불안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뭘 찾으시나요? 남자는 아무 말 없이 나갔습니다. 하지만 문 밖에서 계속 서성거렸어요.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것이었죠. 도연도 이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학교에서 나오는데 모르는 아저씨가 다가왔어요. 박도연 학생 맞지? 잠깐 할 얘기가 있는데. 도연은 경계심을 갖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구세요? 그냥 내 할머니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서. 인터뷰 좀 하자. 남자는 기자증을 보여줬지만 도연은 거절했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계속 따라왔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쫓아와서는 사진을 찍기도 했죠. 그날 밤 도연이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이상한 아저씨가 나를 따라다녔어요.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일을 겪었기 때문이었어요. 앞으로 조심해야겠다. 혼자 다니지 말고. 이틀째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반지하 집 우편함에 이상한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민수와 도연의 일상이 담긴 사진들과 함께 위협적인 메시지가 적혀 있었죠. 조만간 모든 게 밝혀질 것이다. 민수는 두려웠지만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었어요. 어머니와 연관된 일인 것 같았고 더 큰 소동이 될까봐 걱정됐으니까요. 서진은 오진우가 가족을 위협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정민이 조사한 결과였어요. 회장님, 오진우가 부하들을 시켜 박민수 씨와 도연 양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접촉까지 시도한 것 같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자신을 협박하는 건 참을 수 있었지만 가족을 건드리는 건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놈이 감히.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지만 서진은 참았습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진우의 의도대로 될 뿐이었어요. 사흘째, 오진우는 더 대담해졌습니다. 직접 민수의 물류센터로 찾아온 것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박민수 씨. 저는 기자 오진우입니다. 민수는 놀랐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어머님과 이야기 중인데 혹시 어머님에 대해 하실 말씀 없으세요? 19년 동안 버림받은 기분이 어떤지. 민수의 손이 떨렸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가주세요. 여긴 일하는 곳입니다. 오진우는 비웃으며 나갔지만 문 밖에서 계속 사진을 찍었어요. 민수는 무서웠습니다. 이 남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서진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오진우에게 돈을 주면 당장은 조용해지겠지만 그건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었어요. 언제든 또 협박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아들과 손녀를 계속 숨기고 부끄러워한다는 의미였죠.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한 서진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비겁하게 살지 않겠다. 아들과 손녀를 당당하게 인정하겠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이정민을 불렀습니다. 정민아, 법무팀에 연락해서 오진우를 스토킹과 협박 혐의로 고소 준비를 시켜. 그리고 서진은 잠시 멈췄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준비해라. 내가 모든 걸 공개하겠다. 이정민은 놀랐지만 회장의 눈빛에서 확고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어요. 오진우는 여전히 여유로웠습니다. 30억이라는 거금이 곧 자신의 통장에 들어올 거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서진이 완전히 다른 선택을 했다는 걸, 그리고 그 선택이 자신의 파멸을 불러올 거라는 걸. 나흘째 아침 도연이 학교로 가는데 또 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더 적극적으로 다가왔어요. 도연아, 내 할머니가 너희를 버렸다는 게 사실이야? 도연은 무서웠지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누군데 그런 걸 물어요? 계속 이러시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남자는 비웃으며 사라졌지만 도연은 불안했어요. 아빠도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오후 서진은 마지막으로 반지하 집을 찾아갔습니다. 민수가 문을 열어줬어요. 최근에 이상한 일들 때문에 불안했던 민수는 어머니를 보자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알고 있다.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너희가 위험에 처했구나. 서진의 눈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곧 모든 게 끝날 거야. 더 이상 너희를 숨기지 않겠다. 당당하게 내 아들이고 내 손녀라고 세상에 알리겠다. 민수는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서진은 아들의 어깨를 잡고 말했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어머니가 되고 싶구나. 그리고 약속한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한성그룹 본사 대강당은 수백 명의 기자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방송국 카메라가 단상을 향해 있었고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어요. 한서진 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에 언론계가 술렁거렸던 것이었죠. 서진은 검은 정장을 입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평소에 위험 있는 모습과 달리 어딘가 초췌해 보였어요. 마이크 앞에 선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저의 과거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대기업 회장이 공개적으로 잘못을 인정한다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19년 전 미혼부가 된 제 아들 박민수를 버렸습니다. 체면과 회사 이미지를 핑계로 아들과 손녀를 외면했죠. 그것은 제 인생 최대의 과오였고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습니다. 강당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곧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어요.
서진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죠. 최근 한 언론인이 이 사실을 알고 저를 협박했습니다. 30억을 요구하며 제 가족을 스토킹하고 위협했죠. 하지만 그 일이 오히려 저를 깨닫게 했습니다. 제가 여전히 아들과 손녀를 부끄러워하고 있었다는 걸요. 서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떨리는 손을 애써 감추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이제 당당하게 말씀드립니다. 박민수는 제 아들입니다. 박도연은 제 손녀입니다. 그들은 제가 버린 가족이지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어머니, 할머니가 되고자 합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왜 찾지 않으셨습니까? 서진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겁쟁이였기 때문입니다. 돈과 명예에 눈이 멀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죠. 19년이라는 시간을 되돌릴 순 없지만 이제부터라도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그녀는 서류 한 장을 들어보였습니다. 오늘부로 박민수 재단을 설립합니다. 개인 재산 1천억 원을 출연해 미혼부, 미혼모와 그 자녀들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협박범 오진우는 이미 검찰에 고발했고 곧 구속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서진은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무너지듯 의자에 앉았어요.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습니다. 19년 동안 짊어진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그날 저녁 뉴스는 서진의 고백으로 도배됐습니다. 민수는 물류센터에서 쉬는 시간에 TV에 나오는 어머니의 모습을 봤어요. 공개적으로 자신을 아들이라고 도연을 손녀라고 인정하는 모습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와 서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안도감이 뒤섞였죠. 오진우는 그날 밤 긴급 체포됐습니다. 협박과 스토킹 혐의였어요. 그동안 다른 재벌들에게도 비슷한 수법을 써왔던 것이 추가로 밝혀져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죠. 기자회견 이후 서진의 행보는 빨라졌습니다. 박민수 재단 설립을 위해 밤낮 없이 일했어요. 단순히 돈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미혼부, 미혼모들이 아이와 함께 지낼 수 있는 쉼터를 만들고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이들의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죠. 재단 이사장은 민수의 이름으로 했지만 정작 민수는 거부했습니다. 제 이름을 쓰지 마세요. 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서진은 아들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게 다가가기로 했어요. 어느 날 아침 민수가 출근하려고 나왔을 때 반지하 계단이 완전히 새 것으로 교체되어 있었습니다. 녹슬고 삐걱거리던 철제 계단 대신 튼튼한 돌 계단이 놓여 있었어요. 미끄럼 방지 처리까지 되어 있었죠. 며칠 뒤엔 반지하 창문이 모두 이중창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겨울 찬바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시공되어 있었어요. 민수는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소행이라는 걸.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도연의 건강을 생각하면 필요한 일이었으니까요. 서진은 또 다른 방법으로도 속죄했습니다. 매주 한 번씩 미혼 부미혼모 쉼터를 방문해 봉사활동을 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아이들과 친해졌죠. 아이들은 그녀를 할머니라고 불렀고 서진은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도연에게는 듣지 못한 그 호칭이 너무나 그리웠으니까요. 도연의 학교 앞에도 여전히 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숨지 않았어요. 멀리서 당당하게 서서 손녀를 바라봤죠. 도연도 가끔 할머니를 발견하곤 했지만 모른 척하지는 않았습니다. 멀리서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의 인사를 나누곤 했어요. 할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어느 날 도연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서진은 놀랐지만 기뻤어요.
그래, 내가 잘 있나 보고 싶어서. 저 잘 있어요. 그런데 할머니 건강은 어떠세요?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던데. 도연의 걱정 어린 말에 서진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 내가 걱정해주니 힘이 나는구나. 둘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조금씩 거리가 좁혀지고 있었어요. 서진은 민수의 물류센터에도 변화를 줬습니다. 낡은 장비를 새 것으로 교체하고 직원 휴게실을 개선했어요. 물류센터 사장은 갑작스러운 시설 개선에 놀랐지만 본사에서 지시한 일이라며 받아들였죠. 서진이 그 물류센터의 최대 주주가 된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알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애쓰는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아직은 완전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19년의 상처는 그리 쉽게 아물 수 없었으니까요. 재단 설립 발표회가 열렸을 때 서진은 민수와 도연을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지 않았어요. 대신 민수는 짧은 편지를 보냈죠. 재단 설립을 축하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아직 그 자리에 설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서진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아들의 글씨체가 그리웠어요. 어린 시절 엄마 사랑해요라고 삐뚤빼뚤 썼던 그 편지들. 발표회장에는 많은 미혼 부미혼모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서진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회장님 덕분에 희망이 생겼어요. 아이와 함께 살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서진은 그들의 손을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19년 전 내 아들도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막막했을까? 제가 더 감사합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셔서. 서진의 진심 어린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언론도 처음에 비판적 시각에서 벗어나 그녀의 노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죠. 학교에서 도연은 친구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너희 할머니 정말 대단하시다. 1,000억을 기부하시다니. 진짜 대인배시네. 도연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할머니가 자랑스러우면서도 여전히 아빠를 버렸던 과거가 용서되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꾸준히 반지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매일이 아니라 이틀에 한 번 정도였지만 그 진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민수가 좋아하던 떡을 사들고 가기도 하고 도연이 필요할 만한 참고서를 문 앞에 놓고 가기도 했죠. 민수는 창문 너머로 그런 어머니를 지켜봤습니다. 68세의 나이에 무거운 것들을 들고 와 조심스럽게 놓고 가는 모습이 짠했어요.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상처가 너무 깊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이정민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응급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한서진 회장이 또다시 쓰러졌다는 소식이었죠. 재단 설립 이후 쉬지 않고 일하던 서진은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정민은 망설임 끝에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다가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박민수 씨, 비서실장 이정민입니다. 회장님이 어머님이 쓰러지셨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의 손이 떨렸지만 애써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서울대병원 응급실입니다. 상태가 좋지 않으십니다. 민수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19년 동안 자신을 버린 어머니, 최근 들어 끊임없이 사죄하던 그 사람이 쓰러졌다는 소식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발걸음은 이미 도연의 방으로 향하고 있었죠. 도연아 할머니가 병원에 계셔. 도연은 책을 덮고 아빠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의 얼굴에서 망설임과 걱정을 동시에 읽을 수 있었어요.
가봐야 하지 않을까요? 도연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 응급실은 차가운 형광등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소독 냄새가 코를 찔렀고 복도에는 불안한 표정의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죠. 민수와 도연은 안내 데스크에서 병실을 확인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중환자실 앞 복도는 더욱 조용했어요. 벽에 부딪혀 울리는 발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죠. 멀리서 심전도 기계의 규칙적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B-, B-. 그 소리가 두 사람의 긴장을 더욱 높였어요. 병실 문 앞에서 이정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지쳐 보였어요. 오셨습니까?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민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하얀 시트 위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불과 몇 주 전까지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야위고 창백했습니다. 서진의 팔에는 링거줄이 연결되어 있었고 산소 마스크가 얼굴을 덮고 있었어요. 눈은 감겨 있었지만 민수와 도연이 들어오는 기척에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민수야.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약했어요. 민수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분노와 슬픔, 연민이 동시에 밀려왔죠. 19년의 원망이 아직 가슴에 남아 있었지만 이렇게 쓰러진 어머니를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를 하는데 목이 맸어요. 민수는 눈물을 겨우 삼켰습니다. 도연도 할머니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어요. 손발이 떨렸지만 용기를 내어 침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무리하시면 안 되잖아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은 흐릿한 눈빛으로 손녀를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이렇게 가까이에서 도연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그 착한 아이가 이제는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죠. 서진은 숨을 고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산소 마스크 때문에 목소리가 더욱 작게 들렸어요. 시간이 조금만 더 있다면 아버지로서, 할머니로서 너희 옆에 있고 싶구나. 그 말에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19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이제야 들어도 너무 늦은 말이었을까요? 도연은 할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주름지고 차가운 손이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힘내세요. 아직 우리가 할 얘기가 많잖아요. 서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녀가 처음으로 자신의 손을 잡아준 것이었어요. 그 따뜻한 손길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병실의 조명이 세 사람을 비췄어요.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병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심전도 소리와 산소 공급기의 작은 소음만이 들렸죠. 이정민이 조용히 들어와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약해진 모습을 보니 지난 몇 주 동안 얼마나 무리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재단 설립, 봉사활동, 그리고 매일같이 자신들을 찾아온 것까지. 왜 이렇게 무리하셨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을 것 같아서. 68살이야. 언제까지 건강할지, 너희와 함께할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지. 서진의 말이 자꾸 끊어졌어요. 숨쉬기가 힘든 것 같았습니다. 그만 말씀하세요. 쉬셔야 해요. 민수가 말렸지만 서진은 계속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곁에 없었구나.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19년 만에 잡아보는 어머니의 손. 어린 시절엔 그렇게 크고 든든했던 손이 이제는 이렇게 작고 약해 보였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과거는 돌이킬 수 없잖아요. 도연이 아빠와 할머니를 번갈아 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19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순간 그들이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게 느껴졌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실 창으로 보이는 하늘은 까맣게 변했고 복도의 발소리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민수와 도연은 병실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서진은 잠이 들었다가 깨기를 반복했어요. 그때마다 민수와 도연이 아직 곁에 있는지 확인했죠. 마치 그들이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우리 여기 있어요, 할머니. 도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진은 안도하며 다시 눈을 감았어요. 새벽 2시쯤 민수는 복도로 나와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정민이 다가왔어요. 회장님이 정말 많이 변하셨습니다. 기자회견 이후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신 것 같아요. 민수는 종이컵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19년이라는 시간은. 하지만 지금이라도 깨달으신 게 다행 아닐까요? 어떤 사람들은 평생 깨닫지 못하고 가잖습니까? 이정민의 말에 민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맞는 말이었지만 마음이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을 때 도연이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어요. 서진은 깨어 있었고 손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한한 애정과 후회가 담겨 있었죠. 좋은 아이야. 내가 잘 키웠구나. 혼자 키우느라 힘들었죠? 민수의 대답에는 가시가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할 뿐이었어요. 내가 곁에 있었다면 이제 그런 가정은 의미 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민수의 말에 서진은 놀란 듯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용서의 신호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현실을 받아들인 것일까요?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병실 창으로 첫 햇살이 들어왔어요. 세 사람의 그림자가 병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을 향했던 그림자들이 이제는 한 곳에서 만나 겹쳐져 있었죠. 오랜 단절 뒤 그들은 처음으로 같은 공간, 같은 시간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이 보이는 순간이었어요. 며칠 후 서진이 퇴원하는 날이 왔습니다. 여전히 창백했지만 일주일 전보다는 훨씬 나아 보였어요. 민수와 도연은 퇴원 수속을 도우러 왔습니다. 병원 로비로 내려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이제는 집에 돌아오는 게 어떻겠니? 그동안 너희를 힘들게만 했지만 남은 시간을 가족으로 살고 싶구나. 서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간절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묻어났어요. 민수는 눈길을 피하며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오자 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민수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지난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기자회견장에서 체면을 내려놓고 고개 숙이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죠. 대기업 회장이라는 자리에서 모든 언론 앞에서 아들을 버렸다고 고백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미혼 부미혼모 지원 재단을 세우면서도 어머니는 세심했습니다. 민수가 원하지 않자 그의 이름을 조용히 빼주었죠. 강요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그 배려가 의외였어요. 반지하 집 앞에서의 모습도 기억났습니다. 비를 맞으며 추위에 떨며 그래도 매번 돌아가면서도 끝내 포기하지 않던 모습. 68세의 나이에 그렇게 고집스럽게 기다리는 건 쉽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며칠 전 병실에서의 장면. 침대에 누워 약하게 떨리는 손을 내밀며 조금만 더 곁에 있고 싶다고 말하던 진심 어린 눈빛. 그 모든 것들이 민수의 마음속 얼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어요. 민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 상처가 완전히 아문 건 아니에요. 서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계속했어요. 하지만 앞으로의 날들까지 어머니를 미워하는 데만 시간을 쓰고 싶지 않네요.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민수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19년은 길었어요. 너무나 길고 외로운 시간이었죠. 하지만 어머니가 최근에 보여준 모습들, 그 진심은 알 것 같아요. 도연이 아빠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19년 동안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온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럼 우리 같이 살아봐요, 아빠. 도연의 따뜻한 목소리에 민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딸의 품이 이렇게 든든할 줄 몰랐어요. 언제 이렇게 컸던 걸까요? 언젠가는 용서해 줄 수 있을까? 도연아. 서진은 울컥해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19년 만의 용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차는 천천히 한남동으로 향했습니다. 민수와 도연에게는 낯선 길이었어요. 반지하에서만 살아온 그들에게 강남의 고급 주택가는 다른 세상 같았죠. 하지만 이제 그곳이 그들의 새로운 집이 될 거였습니다. 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넓은 정원과 큰 집이 눈에 들어왔어요. 민수는 어린 시절 이곳에서 뛰놀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이 집이 영원한 보금자리일 줄 알았는데 19년 만에 돌아오게 될 줄은 몰랐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안이 따뜻했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세 사람을 위한 식탁이 차려져 있었어요. 오랫동안 비어있던 자리에 새로운 식기가 놓여 있었죠. 너희 방도 준비해뒀다. 예전 내 방은 그대로 두었고 도연이 방은 새로 꾸몄어.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계단을 올라 자신의 옛방으로 갔어요. 문을 열자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책상, 침대, 책장 모두 그대로였어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죠. 매일 청소했다. 언젠가 내가 돌아올 거라고 아니 돌아오길 바라면서. 서진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민수는 책상 위에 액자를 들어 올렸어요. 대학 입학식 사진이었죠. 어머니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 그때는 행복했죠. 그때는 행복했죠. 민수의 목소리는 쓸쓸했지만 원망은 없었어요. 도연은 자신의 새 방을 둘러봤습니다. 넓고 밝은 방에는 책상과 책장, 그리고 컴퓨터까지 준비되어 있었어요. 반지하의 좁은 방과는 천지 차이였죠. 할머니, 이건 너무 과해요. 아니다. 이것도 부족해. 19년 동안 해주지 못한 게 너무 많아서. 서진의 말에 도연은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으니까요.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한 식탁에 앉았어요. 따뜻한 된장찌개와 갈비찜 그리고 여러 반찬들이 차려졌죠. 민수가 반지하에서 해주던 소박한 밥상과는 달랐지만 마음은 똑같이 따뜻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도연이 밝게 인사했어요. 서진은 손녀가 밥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았어요.
도연아, 학교는 어떠니? 공부하는데 필요한 게 있으면 모두 말해라. 괜찮아요, 할머니. 저 혼자서도 잘하고 있어요. 도연의 당찬 모습에 서진은 웃었습니다. 역시 민수가 잘 키웠구나 싶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았을 때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계속 일을 하고 싶어요. 택배든 뭐든 그럴 필요 없어. 이제는 편하게. 아니에요. 제 손으로 일하고 싶어요. 그게 제 삶이니까요. 민수의 단호한 말에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의 자존심을 이해했으니까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도연은 먼저 방으로 올라갔고 민수와 서진은 거실에 남았어요.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죠. 민수야,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이제 그만하세요. 계속 사과만 하실 건가요? 민수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본 서진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19년 만에 보는 아들의 진짜 미소였으니까요.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용서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니가 흘린 시간과 진심을 기억하며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기로 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거실벽에 나란히 드리워졌습니다. 더 이상 따로가 아닌 함께였어요.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치유의 시간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 선택한 길이었어요. 따뜻한 조명이 세 사람을 감쌌습니다. 밖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집안은 포근했어요. 마치 19년의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온 것처럼 6개월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간호학과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학비 걱정 없이, 참고서 걱정 없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죠. 민수는 여전히 택배 일을 했지만 이제는 과장으로 승진해서 관리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물류센터 지분을 인수하면서 민수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은 것이었어요. 서진은 매주 재단 업무와 봉사활동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건강도 많이 회복됐고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녀에게 큰 힘이 됐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사람은 정원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에 중간고사예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 우리 손녀 잘할 거야. 너는 착하고 똑똑하니까. 서진이 도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19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장면이었죠. 민수야, 고맙다. 내가 돌아와줘서. 어머니도요.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감사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직도 진행 중이었지만 적어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걷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갑자기 말했어요. 아빠, 할머니, 저 사진 찍어도 돼요? 우리 셋이 함께 있는 모습? 그래, 찍자.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들고 세 사람의 모습을 담았어요. 햇살 아래 함께 웃고 있는 가족의 모습. 1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잃어버렸던 것들. 하지만 이제 다시 찾은 소중한 것들. 그날 밤 서진은 서재에 앉아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액자에 넣어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19년 전 자신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잃게 했는지. 하지만 늦게라도 깨달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에 다시 가족을 만날 수 있었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천천히 가자. 우리 남은 시간 제대로 된 가족으로 살자. 서진은 사진 속 민수와 도연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별들처럼 그들의 가족도 긴 어둠을 지나
이제 빛을 찾았습니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잃어버린 것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 가족이 세상에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이야기는 즐거우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